저 오늘 지도를 이렇게 크게 그려놨는데 이거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 또 트럼프 씨가 사실상 이제 좀 있으면 대통령이죠. 막말을 했다고. 뭔지 알아요? 그린란드를 내놔라. 그러니까 사실상 뭐 51번째 주인가? 아니 51번 그러니까 그린란드는 자기가 사겠다. 얼마면 되냐 이거고 일단 캐나다를 보고 우리 51번째 주로 들어와라. 맞아. 사실상 캐나다가 보면 알겠지만 미국하고 거의 사실 영토도 거의 뭐 비슷하고 이게 미국이 원체 압도적이라고 그렇지 캐나다도 되게 엄청 센 나라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거를 세계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그린란드랑 캐나다 말고 또 하나 언급한 게 있어요. 파나마운하도 언급했어. 파나마운하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좁은데 아메리카네. 여기 이쯤에 있거든? 파나마운하 이것도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사실상 이제부터 대통령 이제 들어가서 하는 얘기들이 영토 달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 지금. 그린란드 달라 그랬잖아. 그린란드 이거 우리가 사겠다. 그럼 혹시 그린란드 어디 있는지 알아? 성이 그린란드 여기서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저기 위에. 요거? 이게 그린란드야. 이게 덴마크령이에요. 이거 왜 달라고 할까? 그냥 미쳐가지고 부동산 부자라? 부동산 그게 나와가지고 이거 달라고 하는 거야? 땅에 미쳐갖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 세계 최고 넘버1 국가의 수장인데 그래서 댓글을 막 보니까 또라이라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더만 좀 미친놈이라고. 사실 다 이유가 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북극 항로 때문이에요. 북극 항로 때문인데 지금 이거는 이렇게 평면 지도를 그려놔서 북극항 하면은 뭐 북극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는데 근데 이거 지금 지도를 이거 이제 지구본을 하나 갖고 왔어요. 이거 뭐 저희가 뭐 자료 화면 같은 걸로 넣어줄 수도 있는데 북극 항로가 여기 지금 미국하고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길지가 않아. 이해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북극항이 이 태평양하고 이 뭐 대서양 이런 데가 아니라 요 위에요, 위 다. 요 위. 지금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 항로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항로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얘기를 좀 해볼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제 패권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이거 재밌어 하려는지 안 하려는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옛날에 일단 아메리카 대륙은 빼고 최고의 제국이 어디였어? 중국. 동북아에는 중국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로마잖아. 로마 제국이 있었잖아. 그리고 이 길을 연결하는 실크로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고대 문명은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발달이 된 거예요. 근데 이때는 대륙으로만 이렇게 땅으로만 이렇게 이제 발달을 했었고 이제부터 좀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혹시 몰루카 제도라고 알아? 인도네시아에 요즘에 몰루카 제도라는 이제 막 섬들이 모여 있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후추랑 이거 들어봤죠? 정양, 뭐 육두구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 황신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가 무역로가 이렇게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인도양을 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중해를 연결돼서 무역로가 뚫리기 시작한 거야. 그게 어떻게 발달해? 이쪽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 그때 막 이슬람 상인들도 여기서 막 무역로 통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막 다큐멘터리 보면 재밌어. 막. 그리고 여기서 콘스탄티노플하고 막 이런 데가 발달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지중해에서 막 무역이 활발하게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피렌체, 제노바 막 이런 금융 여기 이탈리아 쪽에 그게 나중에 르네상스 시대까지로 막 이어지잖아. 즉 뭐냐면은 이 무역로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가 결국에는 무역로랑 같이 가는 거야. 사실 미국도 독립을 하고 영국과의 사실 독립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세계 패권을 가져온 거는 1,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성공하면서 항공모함이나 이런 것들로 모든 이 태평양길까지 해가지고 다 장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이 신항로가 개척이 되면 그 항로를 지배하는 자들이 부와 권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우리도 지금 올해 막 덥잖아. 날씨도 계속 따뜻해지고 있고. 이 북극항이 녹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생겨나는 이 무역항에서 패권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린란드를 자기가 사겠다고 하고 캐나다 보고 이 무역항이 다 이 북극에 어떻게 연결돼 있어? 캐나다가 훨씬 접경이 많잖아, 바다가. 그러니까 캐나다 보고 51번째 주가 되는 게 어떻겠냐 같은 소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도 내가 아까 얘기했냐면 여기 지금 남미 땅이 지금 중국 자본이 엄청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야? 남미 운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콜롬비아 뭐 요쪽 라인들이 중국 자본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실제로 중국이 여기다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금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럼 뭐야? 이 파나마 운하도 장악을 해가지고
이 중국으로 가는 길목 이쪽 남미에서 오는 그 영향력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거 잘 모르고 보면 뭐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엔 이 무역로를 확보하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북극항로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갖고 있는 지금 그린란드 내 나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 지금 여태까지는 사실상 미국하고 서유럽이 가장 부유하고 전 세계에 패권을 가져가던 나라들이었잖아. 그럼 이 북극항이 열리게 되면 어디가 될까? 러시아? 그쵸. 지금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러시아가 항상 부동항을 찾기 위한 싸움이라 그랬잖아. 러시아의 역사. 얼마나 잘 알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도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크림 전쟁 막 이런 게 결국에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도 지금 날린 게 지금 크림 반도가 사실상 동서로 뻗어나가는 유일한 부동항이잖아. 러시아가.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이 난리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러시아는 여태까지 압도적인 영토를 갖고 있었지만 전 세계 넘버1이 된 적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서 제국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아직은 잘 모르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지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항상 이 무역 연결이 돼야 거기 돈이 벌리고 거기 있는 화폐들이 계속 퍼질 거 아니야. 인류 역사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왔는데 문명이 이제 2000년이 지나고 이제 이 러시아와 항상 유럽 국가에서도 얼어가지고 사람들 잘 가지도 않는 북유럽 국가들이 원래 서유럽이었잖아 그 전까지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패권에 새로운 어떤 스타트. 그죠. 진짜 뭔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지각 변동이 지금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트럼프가 야 그린랜드 내놔! 이러면 뭐 부동산 왕이라서 저희가 미쳤나 이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인류 문명사 쪽으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다. 사실상 지금 미국한테 가장 중요한 나라는 중국보다도 러시아가 되는 거예요, 슬슬. 자,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하고 패권 경쟁하는 나라가 뭐 다 알잖아. 중국이잖아, 중국. 중국이 얼마 전에 예전에 그 레이 달리오라는 그 양반 유명하신 분, 그 금융사 그 뭐죠? 브릿지워터인가? 그분이 중국이 미국을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화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책 나온 지도 사실 좀 되긴 했네. 한 5년 벌써 됐는데. 근데 어쨌든 조금 두려워하곤 있었는데 대놓고 미국 내부에서도 가장 돈 많고 금융사에서도 유명하신 분께서 중국이 이제 미국을 앞다고 새로운 패권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조금 반신반의. 반신반의? 그래도 뭔가. 근데 뭐 중국 잘 크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이게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딱 그 정도. 라고 하는 그 약간 일말의 의구심이 있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새로운 패권이 되려면은 그 새로운 정치제도 내지는 금융 시스템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해야 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아까 내가 런던이 이 금융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 얘네들이 원래 산업혁명이 보호무역주의를 하다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금 항로가 연결되면은 당연히 이거를 세금을 낮추길 원할 거 아니야. 이거를 무역을 막 하는 사람들은. 그럼 세금을 높이길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겠어? 지주겠지. 내가 땅이 있어. 내 사과가 막 나. 우리나라 뭐 낙농업도 지금 우유 비싸게 팔잖아. 근데 해외에서 나 저기 사과 하나에 저기 1,500원에 팔던 거 1,000원에 들어오면 근데 품질도 훨씬 좋아. 사람들은 당연히 자유무역 찬성할 거 아니야. 나 싼 거 먹고 싶다고. 지금 우리나라 실제로 우유 그래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지주들은 반대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예전에 리카도랑 멜서스가 그렇게 싸우잖아. 그게 뭐야? 곡물법 논쟁이야 그게. 지금도 비교 우위론 이래가지고 FTA 지금도 싸우고 있는 자유무역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건데 이 얘기 왜 하냐면은 영국도 상업이 발달하면서 자국에 있는 거는 보호무역을 했다고. 근데 상업혁명에 성공을 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갑자기 뭐가 나와? 1776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면서 자유무역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잖아. 우리가 지금도 경제학의 시조라 그러면은 국부론이잖아, 국부론.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자유시장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이 세상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로 지금도 패권을 먹고 있는 거잖아요. 냉전을 승리해갖고 소련이란 나라랑.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각종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르고 해서 싸우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신자유주의잖아. 미국은 신자유주의, 영국은 자유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그게 1776년 국부론 그리고 그 상징적인 1776년 미국 독립 그렇게 이데올로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지금 중국에 그런 게 있어요? 또 중화 사상을 전 세계 사람들이 그거를 뭐 찬성을 해? 지금 이 무역로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패권국은 무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가 우리 지난 시간에 한포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해군력을 강하게 키울 수밖에 없어. 전 세계에서 지금 해군 1등이 어디야? 미국이잖아. 미국이 이 전 세계 바다를 해군으로 미국이 그 엄청난 항공모함하고 이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이 무역로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굳이 이런 무역로에다가 해군력에다 방위비를 쓰지 않아도 되니까 무역 강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하고 동맹국인 이유인 거야 그게. 만약에 옛날처럼 막 다극화시되면은 우리는 이 해상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중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실제로 대만하고 중국하고 전쟁이 났어. 그러면 당연히 대만 경쟁은 폭삭하겠죠? 근데 2등으로 폭삭하는 나라가 어디로 나왔는지 알아요? 한국으로 나왔어. 왜? 남중국해가 여기 있잖아. 무역로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만약에 진짜로 뭐가 총성이 오가고 터졌어. 그럼 여기 길목이 막힐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의 이 예전에 그거 알아? 수에즈운하의 그 에버그리노인가? 그 한번 자초돼가지고 물론 엄청 큰 배지만 이 지구에 비하면은 진짜 요만한 게 자초돼서 여기 물동량이 다 막혔어. 얼마 안 됐어. 재작년인가 코로나 때. 가뜩이나만 인플레이션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지금 여기 자초가 돼가지고 그때 난리도 아니야. 그 뉴스에서 봤을 거야. 지금 그 배 하나가 자초돼도 난리인데 지금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망하는 거야 우리나라도 똑같이. 그럼 여태까지 여기 왜 자유롭게 썼어요? 미국이 짱이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자꾸 미국 지금 아까 수에즈운하처럼 지금 그러니까 우리들이 단순하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 경쟁하면은 입으로만 나불대는 게 아니고 무슨 그 세금만 올리고 이런 게 아니라 세금 올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세금을 어디다가 올려? 이렇게 무역 이렇게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거든 뉴욕하고 이런 데가 여기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면 거기다 세금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게 뭐야? 이 무역로를 막아버리면은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이해하죠?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무역로를 지금 미국이 해상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값싸게 물량이 오가면서 발달한 거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새로운 패권을 잡으려고 하는 국가는 그 정치 제도나 금융 시스템에 맞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은 그럴 수 없잖아. 일단 그게 첫 번째로 내가 보는 이유 중 하나고 또 두 번째는 아까 러시아 얘기도 잠깐 했지만 자 봐. 투키디데스의 함정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이게 뭐냐면은 세계 1등 국가가 있으면 항상 뒤따라오는 추격국 그 중에서 2등이 된 거야 그 추격국이. 그럼 늘 전쟁이 벌어지더라. 힘의 경쟁, 패권 경쟁이. 그럼 미국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되잖아. 그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과거로 좀 돌아가가지고 영국도 옛날에 우리 나폴레옹 유명하잖아요. 나폴레옹이 여기서 프랑스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그때 영국이 어떻게 했어? 대불동맹. 그래서 프랑스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이 다 압박하기 시작한 거야. 프랑스를. 프랑스가 나폴레옹이랑 크게 막 이렇게 커지니까 그때 당시에 1위가 어디요? 영국이잖아. 그러니까는 프랑스를 압박한 거야. 지금 뭐야? 얘네들이 2등이 되니까 1등이 주변 3등, 4등 세력들하고 연합해서 2등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려. 그 다음에 얘네들이 힘이 약해지고 어쩌고 하니까 갑자기 이쪽으로 이제 시선이 분산되니까 여기서 러시아가 막 커지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얘기했죠. 내 나이팅게일 시간에 얘기했잖아. 크림 전쟁이 뭐야? 영국이 또 러시아 바깥으로 못 나가게 내 방에 못 살게 본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2등이 되니까 또 1등인 영국이 어떻게 해? 또 3등, 4등 얘네들하고 손잡아가지고 러시아 또 못 살게 굴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그 독일이 커졌어. 독일이 또 2등이 되니까 영국이 또 뭐해? 2등이 미국하고 막 이런 나라들하고 편먹어가지고 독일 또 못 살게 굴죠. 근데 이제 그때 되니까 힘이 다 빠진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상 세력을 미국한테 뺏겼어.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세계 패권국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근데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련하고 미국하고 1등, 소련이 2등. 그러니까 미국이 또 어떻게 해? 마셜 플랜 방금 얘기했죠. 마셜 플랜으로 또 살려주네? 일본하고 독일을?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이 막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소련이 그때 경쟁하다가 붕괴됐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붕괴되니까 누가 또 2, 3등 또 올라와. 일본이 그때 지초였잖아요. 70년대 후반 80년대 말 때 엄청 잘 살았잖아. 그러니까 미국이 또 뭐해? 독일하고 일본은 어떻게 해? 플라자 합의로 그냥 보내버리잖아. 그래갖고 지금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막 이러잖아. 그럼 그때 성장한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랑 대만이야. 그리고 우리나라랑 대만이 막 크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또 막 달러들이 막 바깥으로 막 돈이 막 풀리고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오고 2008 금융위기 때 빵 하잖아. 망하잖아. 그러니까 그때 어디가 커? 중국이 크죠? 그 이제 미국이 어떻게 해? 중국 견제하려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 지금 사실상 군사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 영향력으로 봤을 때 가장 솔직히 서유럽은 이제 망했고 러시아잖아. 러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푸틴 뭔가 빠이 땡큐?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난 지금도 우리나라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뭐 하니까 내 지난번에 영상 올린 거에서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뭐 친러를 하자는 얘기니 나보고. 뭐 그래서 친 우크라이나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쩌자는 얘기야 그러면? 아 그렇잖아. 아니 뭐 지금 그래서 난 지금도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데 내 그런 거 다 빼놓고 그냥 요 부분만 내가 얘기하면은 나 미친 줄 알았어. 거기다 군대 보낸다고 했을 때 우크라이나에.
무슨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 아니 지금 자유국 가장 최전선에 있는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고 있는 미국도 아니 바이든이 그러면은 러시아에 그러면 우크라이나 군대 파병을 하나도 안 하겠어. 진짜로 그 사람들이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면 아 그렇잖아. 그 우리나라 거기 왜 보내?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은 좀 더 명분을 앞세우는 자들이고 공화당 특히 트럼프 같은 인간은 완전 실리주의자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대놓고 그린란드 가져와 이래버리는 거고 협상가니까 AMI라 그래요. 협상 전략에서 높게 치고 아 뭐야 이 새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때 이제 자기가 이미 그렇게 쳐놨으니까 이미 캐나다랑 지금 덴마크는 벌벌 떨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한 발 양보하면서 뭔가 얻어내는 게 있을 거라고. 어쨌든 미국은 러시아랑 싸울 생각이 없어요. 왜? 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중국을. 2등이잖아. 일단 2등이잖아. 아까 다음은 생각하고 3, 4등이 2등 되는 건 모르겠고 일단 지금 미국한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는 얘네잖아요. 내가 장담하는데 10년 안에 중국은 엄청난 혼란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아, 물론 뭐 미래를 함부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금 트럼프나 국제정세 같은 걸 보면 중국은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이건 피터 드러커도 예측한 게 하나 있는데 한 70에서 75년 간격으로 계속해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중국은 물론 지금 산업화가 됐지만 이 지식자본주의 사회라는 세상에서 중국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건 좀 이따 내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은 거의 다 잡았어 지금 중국을 내가 볼 때. 만약에 트럼프가 되는 순간 이거 뺏길 거고 중국은. 근데 하나 또 얘기할게요. 아까 내가 뭐 패러다임 뭐 그 이데올로기 제시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럼 금융경제학 속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전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나라 세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전 세계적으로. 기업 부채 1위 중국. 가계 부채 1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부채 1위 일본이야. 아시아 왜 저래? 내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왜 러시아나 이런 지금 국제를 넓게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한중일은 몰락할 겁니다. 서유럽처럼. 메말라가. 근데 한 가지 희망이 있어. 그건 내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할게. 어쨌든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러시아랑 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게 되는 결론이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곧 끝나겠죠. 끝날 거야. 아마 트럼프 시기에 끝나지 않을까. 트럼프는 타고난 협상가입니다. 푸틴도 강대 강이라고 생각하죠. 원래 그 협상 이론에 그런 게 있어. 원래 협상을 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협상이 빨리 끝나요. 이게 뭐 예전에도 내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협상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들이 협상 잘하는 사람들. 서로 무슨 생각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그려지는 말을 이렇게 던져도 그걸 고지고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머릿속 계산이 서기 때문에 다 이해득실을 자기 윈윈 전략으로 간다고. 아마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여기서 뭐 자꾸 뭐 그러면은 뭐 러시아가 전쟁 쳐들어간 게 뭐 잘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국제 정치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 아니 지금 그럼 미국 한번 볼까요? 미국이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주를 어떻게 얻어냈는 줄 알아요? 기창이 혹시 알아? 텍사스랑 캘리포니아주가 여기가 원래 멕시코 땅이었어. 이거 무력으로 그냥 얻어낸 거야 미국이. 미국이 뭐 자유민주주의 무슨 세계의 경찰 이러니까 되게 착해 보이죠. 아니야. 이거 멕시코 그때 심지어 이것만 얻어낸 게 아니라 다 밀고 들어가려고 그랬어. 근데 이거 보니까는 예전에 그 군주론 같은 거 보면 그런 얘기 나와. 그러니까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나라는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랑 텍사스는 뭐야? 빈 땅이었단 말이야. 멕시코 땅이긴 한데 빈 땅이었어.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 그 당시에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막 살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럼 그 밑에는 사실상 뭐야 그냥 속국처럼 된 거지. 지금도 멕시코 뭐 사실 뭐 미국. 자 우크라이나 지금 그 내가 그때도 지도에 조그맣게 그렸지만 지금 그 푸틴이 지금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다 어디야? 그 친러 그 러시아 사람들 제일 많이 사는 동네잖아. 근데 그거 아마 러시아 영으로 넘어가고 아마 어떻게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 되고 푸틴하고 협상하고 하면 대충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국 압박하고 야 이미 그 중국 압박을 끝내놓고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여기라고. 그쵸? 여긴 이미 시야에서 얘네 이미 끝났다니까? 이미 갱도가 갔고. 민스키 이론에 이 금융 붕괴가 이루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거 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 부채예요 부채. 부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동북아가 지금 여기가 그러고 우리 물류가 세 나라가 맨날 싸우지만 물류 엄청 왔다 갔다 많이 한다고. 그러면은 여긴 뭐 안 봐도 뻔하죠.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둘씩 균열이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하나 나사가 떨어져 막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중국은 내가 볼 때는 당분간 쉽진 않을 거예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막 분열될 수도 있어 민족들끼리. 왜냐면 공산당이라는 그 이슈가 나갈 수 있는 거야 이거. 이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잖아. 아무튼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은 좌우가 결국에는 명분이니 실리니 싸워도 대외 전략에서는 크게 다른 게 없어. 조금 강이고 조금 약이지. 이게 그 나라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뭐야? 외교 전략이 맨날 바뀌잖아, 대통령 바뀌면.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힘든 거야.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사실상 그린란드, 파나마우나 그다음에 캐나다 여기 다 북극하고 제일 면적 넓은데 이쪽을 어떻게든 트럼프는 가져가려고, 아니면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들도 결국에는 계속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그린란드는 이미 5년 전에도 트럼프가 얘기를 했었어. 이번에 좀 이슈가 돼서 그렇지. 자, 지금 왜 트럼프가 그린란드 달라고 하는지, 캐나다 51번째 주로 넣으려고 하는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우리 또 성웅이가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사실 되게 오래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던 분이 있어요. 김태우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한 번씩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막 피를 토하면서 강의를 하시거든. 우리가 지난번에 막 재갈공명 얘기도 하고 내가 상공업이라든가 이런 좀 기술 산업 같은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분의 얘기도 오늘 조금 하면서 앞으로 그럼 대한민국이 뭐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은 러시아랑 협력하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지난 영상에도 제가 이제 1제국 러제국 얘기하면서 그 댓글에 그런 게 있었어. 한국이 그럼 친러를 하자는 얘기냐? 당연히 미국하고 우리는 친미 국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 저는 거기서 미국하고의 동맹을 끊으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전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미국은 지금 1등 국가고 역사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패권국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권국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면 여기 로마가 있으면 여기 뭐 진나라가 있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조금 그 힘의 균형이라도 있었지. 지금 미국은 그냥 압도적인 1위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미국하고 계속 친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도 이거 얘기했지만 미국도 다 이 북극항에 지금 패권을 유지하려고 지금 저 난리를 치는데 미국하고 척져가지고 우리나라는 이게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근데 뭐야?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왜 러시아랑 힘을 합쳐야 되냐면은 여기 이 우리나라가 가야 되는 이 부산에서 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대 항이 부산 이쪽이니까. 근데 여기가 베링 해협이란 말이야. 베링 해협이 어디냐면은 러시아 접경이에요, 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근데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북극의 얼음이 지금도 많이 녹았고 러시아가 실제로 2017년에 완주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연구 자료가 계속 나오는 게 연중 운행이 가능하다, 이쪽 라인으로. 그러니까 30에서 35년 정도면은 그냥 연중 아마 운행이 가능하다. 아마 이 얘기 예전에 그 유현준 교수님 알죠? 셜록 현준 그 유튜브 하시는 분. 그분이 알쓸 신잡인가? 그 프로 나와가지고 이미 좀 꽤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했는데 댓글 막 난리다. 욕이야 막 범벅이야. 아니 북극 이쪽이 얼음이 다 녹으면 이미 인류는 다 멸망 아니냐고 막 무슨 뭐 저렇게 자기 전문 지식이 아닌 걸로 호도한다고 욕이 엄청 많이 써있더라고 그 댓글에 막. 그래서 나 그거 보면서도 환경 기후가 뭐 불안하고 뭐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그럼 뭐 그냥 눈 놓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을 거야 그러면? 아니잖아요. 김태희 교수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 본인이 이 북극 항로를 우리가 먼저 선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강의 때 하시는데 자기도 지금은 좀 덜 하셔. 하도 그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 질문을 덜 받는데 예전에 한 4, 5년 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으셨나 봐. 그 기후가 온난화가 심해지면 어차피 인류 다 그거 아닙니까? 근데 김태희 교수님은 그럼 그거 손가락 빨고 있을 거냐고. 우리가 아까 이전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 아까 그 남중국해 이미 벌써 위험하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아덴만 옛날에 뭐 그 기억나요? 무슨 해적, 소말리아 해적 엄청 유명하지. 여기 무슨 배 하나 저기 자초됐다고 지금 물동량 전 세계 여기가 지금 엄청 많이 이거 지금 배 하나 자초됐다고 막 오가지도 못하고 난리도 안 쳐. 지금 우리나라가 그 동맥경화 요 하나에만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길이 우리나라가 여기 부산에서 쭉 해가지고 물량이 서유로까지 가는데 2만 킬로예요 대략. 2만 킬로. 여기 들어가는 물류비며 엄청날 거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해가지고 넘어 북극항로로 해서 이렇게 가면은 12,000킬로인가? 아무튼 지금 정확하게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훨씬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경적인 측면으로만 봐도 이쪽에 다니면서 석유 쓰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게 훨씬 낫다고. 더 효율적인. 효율적이고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아까 좀 전에 미국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중국이 그러니까 붕괴까진 모르겠고 이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지금 막 대북 전략, 뭐 대중 전략 하면 우리가 지금도 좌우 나뉘어가지고 만약에 뭐 좌 진영이면은 중국, 러시아, 뭐 북한 이쪽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우우 진영이면은 여기 이제 동쪽으로 해가지고 뭐 일본, 미국하고 뭐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러는데 그런 시야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미 트럼프는 푸틴하고 이미 파인 땡큐 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실제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원래 그 금융 제재 들어갔잖아 러시아에. 그거 하나둘씩 풀고 있어. 이런 거 안 나오잖아 우리나라 언론에는. 그죠? 맨날 무슨 우크라이나가 선방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러시아에서는 이미 조금씩 미국에서 막 금융제재나 이런 것들 조금씩 풀고 조금씩 뭐가 이렇게 풀리려는 막 그런 모습들이 보인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난번에 그 러제국 편 보세요. 푸틴이 우리나라가 하도 막 세게 우크라이나 뭐 군을 보내니만 해 이래도 푸틴은 막 세게 얘기해도 한 번씩 우리나라 그래도 우리는 열려있다 한다 그랬죠. 일본하고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여기 블라디보스톡이 되게 앞으로 되게 엄청 그 거점 항으로서 커질 거예요. 이쯤에 있나? 그죠? 일본하고 영토 분쟁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독도랑 지금 일본 싸우는 거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러시아에서 일본에 그 핵을 떨어뜨리는 비행기가 있어요. 전문 전용기. 네. 예전에 그래가지고 여기 상공에다가 막 핵 전용기 왔다 갔다 했잖아. 일본이 막 세게 막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아바이 살아있을 때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는 일본 주류 언론하고 방송국에서 다 입을 닫아버렸잖아. 그 말은 지금 뭐예요? 이미 일본은 러시아한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한테 희소식이지. 우리나라 쓰면 일본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예전에 김태희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우리나라랑 일본하고 사이가 안 좋지 않을 때. 이거 김태희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 4, 5년 전에. 한국이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랬냐면 이렇게 횡으로 연합을 하고 이 러시아랑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합종 연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셨거든? 근데 요즘에 중국하고 막 아무튼 난리도 아니잖아. 지금 동북아 정세가. 그거 빼버렸어. 이건 도무지 이 동아시아의 정치적 상황 내지는 국민 정서상 이거는 슈카님도 한번 말씀하셨는데 이 한중일이 합하면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고. 근데 이건 될 수가 없는 연합이야 내가 봐도.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라니까 러시아랑 미국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1등 지금 2등 중국 2등.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등 전략은 2등을 고립시키죠. 그러면은 3등이 어디예요 지금? 러시아죠. 아까 뭐 경제력으로 뭐가 있겠지만 그런 거 빼고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국력을 봤을 때는 사실상 3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푸틴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견제를 또 하겠죠. 당연히 일본은 중국 장난 아니잖아. 지금 일본하고 그 중국도. 여기가 애매한 거라 지금. 그쵸. 근데 러시아는 옛날부터 친한이었어요. 아간파천 때도 원래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만 요구한 게 아니었어. 그걸 받아준 게 러시아였던 거야. 물론 해가지고 뭐 광산 채굴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적 자료권을 잃긴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는 일본이 싫으니까. 왜냐면 아까도 내가 그 크림 전쟁 얘기할 때 영국이 일본 포섭해가지고 러시아 못 나가게 막았잖아요. 러시아는 좋을 수가 없는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 싫은 거랑 똑같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랑 러시아는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지금 북한한테도, 왜냐면 북한도 중요하거든. 북한도 여기 항구가 있어. 여기 우리가 원산 폭격할 때 그 원산항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프라가 제대로 완벽하게 구축이 돼 있는데 부산항이잖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지금 우리 금융허브 만든다고 나오는 얘기들이 사람들 일반 대중들은 그 부산에다 금융허브로 지금 만들어서 어쩌자는 얘기가 이러는데 만약에 이 길이 뚫리기 시작하고 만약에 러시아 관계 뭐 러브 전쟁 끝나고 러시아랑 우리나라랑 만약에 이게 공동 협력이 들어간다고 하면 부산은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근데 북한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산은 내가 볼 때 진짜 금융의 허브가 될지도 몰라요. 전 세계에. 왜냐? 봐요. 싱가포르이 이쯤에 있거든? 싱가포르이 뭐예요? 싱가포르 왜 잘 살아? 서울 면적만 한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이 가장 중요한 요 거점 여기 있는 거야. 그리고 또 홍콩 이 물류의 중심이 지나다니는. 그 다음에 뭐 상해도 있을 거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부산이잖아요. 근데 이게 북극항이 열리기 시작하면. 근데 사람들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니 근데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고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게 도대체 이 물류랑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 우리 지금 로봇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면은 우리가 그 AI 기술이나 이런 것들하고 결합되잖아요. 사물들이. 결국엔 그런 것들 제조업들이 다 이제 더 물량이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런 것들 다 교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우리가 무슨 인터넷으로만 한다고 세상, 여러분들이 이 옷이 인터넷에 있어 지금? 지금 우리 모든 이 일반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 지금 다 지금 오가고 있다고 실제로 모든 물류의 대부분이. 근데 만약에 이게 열리기 시작하면은 자, 맨 처음에 이쪽이었죠. 이 실크로드 빼고. 바다 길이 열렸을 때 이쪽이었죠. 그러면서 금융의 허브들이 다 어디였어요? 뭐 이런 쪽이었잖아. 그 다음 이 길이 뚫리기 시작하면서 뭐 뉴욕이라던가 그 다음에 아까 뭐 내가 뭐 싱가포르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홍콩 이런 식으로 이 거점들이 금융 패권들을 가져갔어요.
근데 김태균 교수님 맨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항상 우리나라는 없었다. 항상 저 끝에 있어갖고 우리나라가 그런 와중에서도 어쨌든 이제 지금 이 현대 와서는 조선업도 전 세계에서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별명이 뭐예요? 우리 또 주식하시는 분들 요새 많으니까 우리 세계 금융경제 카나리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물류가 엄청 많이 오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왜? 제조업 강국이니까. 한중일이 제조업 강국이잖아. 사실 유럽은 독일 정도 말고는 없어. 그러면 이 다음에 이 항로가 열리기 시작할 때 금융의 중심이, 그럼 사람들이 가끔 물어봐. 아니 러시아가 좀 전에는 그렇다며.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지 사실상 1차 산업국이에요. 이해해요? 러시아는 강력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문명사를 보면은 산업국이 선진국이 돼. 산업혁명을 이뤄낸 나라들 많이. 후발국이 이걸 그대로 따라해서 올라온 국가들이 거의 없어.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나 대만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산업 강국이잖아. 근데 러시아는 기술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네? 에너지도 없고. 카탄이란 게임 해봤어요? 옛날에 혹시? 보드게임 중에? 카탄이란 게임 하면 서로 부족한 걸 교환하면서 그렇죠. 서로 그걸 국력을 키워간단 말이야. 자기 그 자원을 통해가지고. 근데 봐. 아니, 러시아랑 중국이랑 친하잖아요. 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잠깐 친한 척 하는 거지. 바로 여기 사실 몽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 잠재적 패권국을 러시아가 지금, 푸틴 그때도 얘기했지만 자기는 자기가 그 자기는 이 제국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이 잠재적 패권국을 자기가 지금이야 지금 필요로 하니까는 뭐 여기다 에너지 교환도 하고 어쩌고 해서 지금 하지만 중국이 막 힘이 약해지고 하면은 당연히 러시아는 그냥 뭐 팽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나라가 뭐예요?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요.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 이쪽으로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특히 폴란드 이런 나라들은 지금 막 무섭잖아. 지금 우리나라 그때도 내가 얘기했잖아. 제2의 히틀러? 막 지금 이런 공포까지 있단 말이야. 안 돼! 그럼 어디야? 전통적인 우방국인, 그리고 가장 전 세계적으로 기술도 자본도 뛰어난 협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요. 그럼 우리나라가 뭐 해야 되냐? 지금 친러, 친미가 나눠서 구분할 게 아니라 친러와 친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표. 옛날에 그 손자가 구지라는 말을, 거기서 나오는 구가 뭐냐면은 내거리구라 그러거든? 이 구자야. 내거리구라는 게 뭐냐면 그 강대국에 둘러싸인 지역이 있어요. 그런 나라는 뭐 해야 돼?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뭘까요? 무조건 외교로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게, 나는 우크라이나가 실패한 게 외교의 실패라고 봐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교 전략을 통해가지고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국제 정치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푸틴한테 손을 내밀어야 될 수도 있고, 그 러우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은. 왜냐면 내가 그렇게 해줘야 협상에 우위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다 이미 휴가 다 기울은 다음에 가면은 뭐 얻어낼 수 있어? 아니잖아요. 저 나쁜 놈의 새끼, 뭐 파시즘주의자 뭐 이렇게 얘기해도 국제 정치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미국하고 지금처럼 견고하게 동맹을 가져가되 러시아랑 다시금 우호적인 관계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부족한 에너지를 얻어오고 그런 상태다. 저희가 오랜만에 인물사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우리 또 성웅이 어떻게 생각해? 트럼프 어떤 사람이야? 미치광이 여기 조금 한 40%? 천재가 한 60%. 아 천재 같이 갖고 있다? 네. 한 40%? 기창이는 나는 반대로 6대4. 6대4? 나랑 비슷한데? 좀 일반적인 사람은 확실히 아니에요. 일반적인 사람은 확실히 아니고, 사실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인데 품격이 없다. 저건 패권국 미국의 제1인자에서 나올 저런 말이 아니다. 근데 그게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철저한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럼프는 만약에 명분과 실리가 있으면은 무조건 실용주의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왜 요즘에 트럼프에 대한 평가가 바뀌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생각에는 미국이 위기니까. 전 세계든 미국이든 지금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런 좀 명분 이런 거나 좀 이렇게 품격을 신경 쓰는 사람보다는 당장 이런 우리 먹거리라든가 우리 산업을 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한 줄 평 정도로 평가를 하자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난 그렇게 봐요. 적으로는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데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약간 성공할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 어떤 재능을 갖고 있을 때. 근데 트럼프는 그런 걸 되게 많이 갖고 있어. 적어도 사업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내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어릴 때부터 호전적이었대. 그러니까 조금 그럴 것 같아. 약간 좀 사람 생김새가? 애들 못 살리고 그 이게 대표적인 일화가 하나 있는데 뭐 나이 많을 때도 아니야. 초등학교 2학년 때 9살이잖아 우리 나이로 9살 막 10살 애기 음악 선생님을 주먹으로 패버렸어. 그래갖고 멍이 들었나 봐. 난리가 난 거야 학교에서. 왜 그랬냐? 왜 그랬을 것 같아? 왜 그랬을까? 혼냈나? 음악 선생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트럼프가 저 양반이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초등학교 2학년이? 아무튼 그런 사람이야. 그래갖고 트럼프가 한 6학년 때인가? 잭나이프라고 혹시 알아? 알죠. 그 칼. 그게 갖고 있다 아파트에 걸린 거야. 그래갖고 아빠가 야 얘는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무슨 군사학교가 있대. 그 무슨 군사 전문 뭐 아카데미 같은 게 있나 봐. 거기에다가 애를 보내버린 거야. 이런 데 가면은 여기는 뭔가 이제 막 제식 같은 것도 배워야 되고 뭔가 규율도 철저하고 그리고 막 체벌도 어느 정도는 다 있을 거고 하니까는 어떻게 됐을까? 가서 1등 먹은 거 아니야? 짱 먹었네. 짱 먹었어. 아니 그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진짜 짱 먹었어. 그리고 실제로 머리도 꽤 좋은 편이어가지고 학업 성적도 우수했고 그 다음에 트럼프 키가 혹시 몇인 줄 알아? 되게 커. 거의 190이 넘는다는 걸로 알고 있어. 막 이만해 등치도. 실제로 그 야구 투수였는데 에이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역 신문에도 막 나오고 우승해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스카우트 해봤었어. 일단 피지컬도 잘하는데 운동도 잘하고 머리도 꽤 좋고. 그러니까는 성우의 말대로 거기서 아빠는 얘를 가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좀 엄하게 좀 엄하고 뭔가 애가 좀 얌전해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몰라 정확하게 뭐 하셨겠지. 억누르게. 그러니까 뭐 억누른다기보다는 그래 너무 막 나가니까 그러려고 한 것 같은데 거기서 뭔가 더 자기 세력을 그치 자기가 뭔가 더 난 이런 쪽에 재능이 있구나라는 걸 뭐 아는 느낌? 그래갖고 뭐 일화도 되게 웃겨. 근데 이제 군사학교다 보니까는 뭐 지금 날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남자만 있었나 봐. 트럼프가 유일하게 1등을 못한 게 있는데 인기 투표에서 인기를 못했대. 근데 이게 나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애들한테 인기 투표도 아니고 같은 생도들한테 굳이 인기 투표 1위를 아무튼 근데 그게 트럼프는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뭐 아빠한테 부탁했다가 그래갖고 미녀인가 아무튼 간에 어떤 젊은 여자를 매주 이렇게 바꿔서 끌고 다녔나 봐 거기. 그걸 기획을 한 거예요? 일본 왜냐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러니까 약간 머리를 그런 식으로 잘 굴리는 거야. 그래서 결국엔 실제로 또 인기 투표 1위까지 해. 와. 근데 이제 그런 일화는 있어. 그 같은 동급생이라 그래야 되나? 같은 동창? 네. 동창한테 나중에 트럼프 어떤 사람이었냐고 물어봤더니 모두한테 인기도 많고 학교 생활도 되게 잘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좀 왠지 모를 벽이 있었다.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친한 친구들은 잘 없는 느낌? 그게 왜 그러냐면 트럼프는 이 인생 자체를 게임 이거 조금 더 트럼프식대로 얘기하자면 약간 이렇게 보는 게 있어.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어. 게임으로 본다고. 근데 이 사고방식이 사실은 자기 아빠 때문이야. 왜냐면 아빠는 세상엔 딱 두 종류의 인간만 있다고 그랬거든? 트럼프 아버지가 위너와 루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트럼프 아버지는 그렇게 애들을 가르치지 않은 거야. 이기거나 패배해서 그냥 쓸데기 없는 인간이 되거나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말죽거리 장사 그 영화 거기 보면은 천호진 아저씨가 권상우한테 뭐라 그래. 대학 못 가면 뭐라 그러더라? 잉여인간. 잉여 인간이라고. 그러니까는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정 환경에서 이렇게 자라왔던 거고 그게 아마 좀 드러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갑니다. 근데 그때 포덤 대학인가? 아무튼 그런 대학을 가는데 2년 정도 있다가 편입을 해. 그 펜실베니아의 와튼 스쿨이라고. 와튼 스쿨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 불쌍한. 경영학, 협상학이 가장 중요하잖아. 유명하잖아. 뭔가 딱 벌써. 근데 여기 가서 맨 처음에 부동산 무슨 개발 과목인가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교수들이 처음에 뭐 신입생들이나 아니면 편입생이니까 와가지고 처음 봤으니까 물어볼 거 아니야? 여기 왜 왔어? 이러니까 나는 뉴욕의 부동산 건물이 될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간 그때 동년배들 대비 조금 뭐 아빠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세상을 좀 더 넓게 보는 게 있었던 것 같아 확실히. 왜냐하면 그때 트럼프가 직접 또 회고하기를 대학을 갔어. 그러니까 자기도 기대를 막 했대. 대학을 가니까는 뭐가 조금 더 넓은 세상이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애들이 무슨 맨날 그러니까 신문을 보면서 맨날 그 스포츠 뭐 이런 거나 보고 그 시덥지 않은 얘기들이나 하고 여자들하고 맨날 가서 술이나 퍼먹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술을 안 먹어. 아빠가 술, 담배, 마약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돼. 문신 이런 거 절대 엄하게 컸다고 그랬잖아. 못하게 해가지고 트럼프는 지금도 술 안 먹어. 콜라에 그렇게 먹는다는데 안 먹어 아무튼. 그래서 안 어울리지 트럼프랑 약간 술 되게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얼굴이 술돈이네.
아무튼 그래서 자기가 옆에서 대학 같이 그 또래들을 봤더니 맨날 그러고 놀고 있는 거야. 술이나 퍼먹고. 그러니까 자기는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지루했다. 걔네들이. 트럼프가 뭐 했는지 알아? 그때 신문을 보면서 경매에 나오잖아. 그 집이 대출을 받아도 보통 집을 사는데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자가 오르고 막 이러면 못 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 그럼 여기서 신문에서 그 경매에 나온 집들을 뭔가 이렇게 뉴스처럼 그런 것들을 매주 이렇게 냈나 봐. 그걸 맨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이걸 막 보다가 트럼프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 경기가 항상 늘 어렵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좋아지는 날이 올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싼 값에 미리 사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빠 우리 이거 사요! 라고 했는데 또 아빠가 말을 이년 봐라? 하고 사는데 그게 나중에 대박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트럼프 아버지가 내 가업을 얘한테 물려줘야겠구나.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일화가 있어. 그럼 왜 트럼프가 셋째인가? 그렇거든? 네. 그죠? 셋째인가 그래. 그러니까 5형제 중에 셋째인가 그래. 그 딸 2명 있고 아들. 그래서 첫째 형이 있었어. 그럼 첫째 형도 같이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좀 거물급들 인사는 대체로 장남이 없는 경우가 많아. 특히 아빠가 조금 뭔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래서 옛날에 그 막 보면은 이성계 아들들도 그 이방원이가 5째인가 그렇거든? 그러면 첫째가 뭐 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실상 말이 좋아 형병이지만 반역이잖아. 그러니까는 산속에 숨어서 굶어 죽나? 그래. 그러니까 막 중국 역사 같은 것도 보면 장남이 아버지가 뭔가 자수성가한 사람이면 진시황 아들도 그러거든? 진시황 아들도 첫째 그냥 죽어버리잖아. 아버지가 그냥 뭐 어떤 모함에 휩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대. 아빠가 너무 세고 뭔가 성취가 크면은 그 2세 중에 장남들이 그 기죽어 사는 거야. 그 우리 예전에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은 첫째가 뭔가 약간 기억나? 윤재문 아저씨가 첫째잖아 거기서. 진양철 회장 첫째가 윤재문 아저씨잖아. 근데 뭔가 아빠한테 기를 못 피고 살잖아. 근데 거기서 출세하는 사람이 누가 막내잖아 보통. 그러니까 둘째 막내. 뭐 한나라 건국한 유방도 그렇고. 그래서 트럼프 아버지가 원래 장남한테 엄격하게 교육을 시켰는데 미쳐버린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 피지 말라고 그랬는데 맨날 술 퍼먹고 그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고. 똑같네.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는 건설 이런 거 싫고 무슨 비행기 파일럿 되겠다고 떠나버렸어. 근데 알코올 중독으로 요절했어.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 왜냐면 그 트럼프의 형이 파일럿 된다고 했을 때 트럼프가 되게 비아냥거렸거든. 제정신이야? 돈 벌어가지고 조종사를 써?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뭐 나중에 후회한다라고 뭐 써놨는데 아무튼 그래서 죽어. 그러니까 그때 트럼프가 뭔가 인격들이 그렇게 형성이 많이 됐던 것 같아. 뭔가 형처럼 살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막 술 담배도 안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꿈도 무슨 파일럿이 작은 꿈은 아니지만 자기는 좀 형처럼 소심하게 안 살 거야 막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걸 아버지한테 갖다 줬더니 트럼프 말대로 했더니 또 잘 됐어. 그래갖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도 대단해. 25살밖에 안 된 애한테 다 그냥 정권을 다 줘. 그러니까 주식회사 트럼프가 그냥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아는 트럼프 곁에 된 거야. 30도 안 된 애한테. 아무튼 그래서 일반적인 대학생들하고 좀 느낌이 다르지? 그렇죠. 25이면 애잖아. 근데 그때 이렇게 뭔가 아버지한테 딱 인정을 받아가지고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트럼프가 뭐 부자여서 저 사람이 그 아버지 발 받아갖고 성공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본인이 뭔가 능력적으로 보여준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딱 가업을 물려받았어. 우리 성우이가 딱 가업을 물려받았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참고로 그때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임대사업 하니까 월세 맞게 받을 거 아니야. 월세가 평균 그 당시에 $250인가? 그렇게 받았대. 그러면은 그때 받은 아파트인가? 그게 14,000채인가? 아무튼 다 합쳐가지고 그 임대 수입만 지금으로 치면 47억 원. 지금 시세로 47억 원씩 벌었던 거야. 그러면 성희가 그 가업을 물려받았어.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이미 나는 부자야. 뭐 할까? 뭐 할 것 같아 우리 성웅이는? 좀 어려운데. 한 번 더 상상해보자. 아 그래? 아직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 트럼프가 퀸즈에서 보통 활동을 많이 했거든? 네. 트럼프는 나는 간다. 어디로? 중앙으로. 해서 뉴욕 맨하튼으로 가. 그 당시에도 뉴욕 맨하튼이 가장 땅값도 비싸고 뭐 이랬나 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부자긴 해도 좀 변두리에 있었던 부자라고 하면 나는 이제 그때 내가 교수한테도 그런 얘기 했다 그랬잖아. 뉴욕의 최강 난 부자가 될 거야. 부동산 부자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맨하탄으로 가가지고 내가 사실 트럼프가 여태까지 해왔던 사업을 다 얘기할 순 없어. 그럼 뭐 이걸 언제 다 해, 그지? 내가 대표적으로 그냥 처음 가가지고 트럼프가 해냈던 일화 하나를 얘기를 해줄게. 그것만 들어도 참 놀라워. 내가 볼 때. 그 당시에 1970년대거든? 뉴욕은 지금하고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이 막 오고 이래가지고 전반적으로 도시도 슬럼화가 많이 되고 이 당시가 뉴욕이 되게 시끄러웠어. 당시에 코모도 호텔이라는 곳이 있어. 42번가에.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까?
강남쯤 되려나? 테란노에 그치. 왜냐면 그때 이제 근데 정확하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에비뉴 뭐 아무튼 그 고가대로 같은 것도 막 이렇게 바로 있고 그 다음에 이 호텔 앞에 여기 있었어 또. 여기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게 건물 자체도 유서가 있어. 근데 좀 낡았지. 네, 그때 낡고 막 유동인구는 좀 많은데 이게 경기가 어려워지고 막 이러니까는 이 재산세를 못 내고 이런 지가 오래된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다고. 자기가 딱 봤을 때 이거를 자기가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면 원래 이제 트럼프가 아버지랑 했던 사업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좀 비싸게 파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걸 보통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가격에서 격을 올린다 그러잖아. 그런 활동을 한 거야 사실. 이거를 자기가 조금 어떻게 해보고 싶은 거야 그 당시에. 근데 뉴욕시에서 승인을 해주겠어? 왜냐면 25살 그때는 이제 한 27인가 8 어쨌든 30도 안 돼 내가. 뭐 사업 경험도 뭐 별로 없어 보이는데 지금 뭐 너 같으면은 30살도 안 된 애가 저기 강남 땅에 와가지고 가장 큰 건물을 자기가 이거 한번 만져보겠다 재건축 승인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거기 뭐 시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조금 이거 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또 한 가지는 걸림돌이 이거 하려면은 아무리 트럼프가 아까 부자라고는 해도 이거는 진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은행 대출을 받아야 돼. 그럼 당연히 은행에서 대출 해주겠어 승인도 안 난 애를? 그치? 이미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트럼프가 뭐라고 적어놨는 줄 알아? 거래기술에서 나는 복잡한 협상을 좋아한다. 나의 경쟁심을 자극시킨다. 그리고 이렇게 복잡한 협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얻어내는 게 더 많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 막 이런 얘기도 해. 그러니까 나는 이런 협상이 진짜 제일 싫거든. 그러니까 나도 협상을 많이 하잖아 어디 가서. 그러니까 진짜 단건도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합의점이 안 찾아가지고 그렇게 힘든데 이게 지금 몇 개가 지금 이해관계가 쌓이는 거야. 근데 나중에 트럼프 타워도 그렇고 트럼프 이제 카지노 사업도 그렇고 다 이런 식이야. 진짜 이게 난 사람이야.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떻게 했을까? 내가 트럼프 협상법을 딱 3가지로 나눠볼게. 일단 1. 내가 그때 트럼프가 그린란드 뭐 달라고 한다거나 막 이럴 때 그치. 트럼프는 크게 생각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협상 전략에서 이걸 AMI라 그래. 그러니까 조준점을 높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는 오히려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나 이거 할 건데 40년어치 세금 깎아달라 갑자기 이래버리는 거야. 40년치 세금을 깎아달라고. 아니 그러니까 어린 놈이 와가지고 승인 40년치 세금을 깎아달라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트럼프는 레버리지를 활용해. 레버리지가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어떤 협상 테이블에 가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막 준비를 하잖아. 그 전문용어로 배트나라 그래. 대안들을 막 준비해서 가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운단 말이야. 근데 트럼프가 진짜 대단한 게 뭐냐면 이건 좀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내가 단점이라고 생각한 거를 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강점으로 바꿔. 자,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코모도 호텔이 일단 낡았고 그 다음에 막 지금 세금도 못 낼 정도로 지금 막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그리고 뉴욕 자체도 지금 약간 어떻게 보면 그때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뉴욕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 그러니까 뉴욕시는 당장 지금 뭐가 필요해? 이 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제 트럼프 눈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코모도 호텔 정도 되는 대규모 건물이 뉴욕 중앙에 있는 건물이 외관이나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돼가지고 이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은 일자리도 막 몇천 개씩 창출이 될 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얼마 전에 내가 동대문 잠깐 갈 일이 있었거든. 가봤어요 요즘에? 나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동대문이 사람이 막 바글바글했어. 밀리오레, 두타. 지금 가봐. 하나도 없어. 그럼 거기 동대문을 관할하고 있는 시나 그 사람들한테 가장 다시 필요한 거는 다시 사람들이 일자리가 차고 세금이 더 많이 걷어지면은 그 시장은 성공하는 시장이 되는 거잖아. 공무원들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너가 그걸 왜 꼭 너만 해야 돼? 다른 건설사들도 있는데 트럼프가 아닌 다른 건설사들은 다 되게 보수적이었거든. 경기가 좋을 때 가서 하려고 그러지 지금 완전 최악인 상태에서 하겠냐고. 근데 트럼프는 아예 그 사람들하고 스티브 잡스랑도 비슷해. Think different. 다르게 생각하라고 그러거든 항상. 아니 원래 광고라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을 때 하는 거다. 트럼프는 자기가 임대 사업을 아버지랑 할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다른 임대 방이 이렇게 예를 들어 빠지잖아. 사람들이 막 계속 돈이 없으니까 빠지잖아. 그럼 자기 건물로 모았다는 거야. 조금 비싸도.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도 자기가 다시 재건축을 예쁘게 해가지고 세련되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이쪽을 그리고 트럼프는 이게 이제 주기가 있다고 봐가지고 당연히 호황기가 물리면서 뉴욕시는 살아날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설득을 한 거야. 이게 감정이 되게 지지부진해. 근데도 트럼프는 인내라는 표현을 해.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 막 이런 식의 표현을 해. 이게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있거든? 나중에 찾아보면 재밌는데 지금 우리가 트럼프 보면 버스트 아메리카 막 이러면서 되게 막 자신감이 밖에 넘치잖아. 근데 이거 할 때 트럼프가 약간 앳되거든?
근데 약간 막 이러면서 되게 초조해하면서 보는 장면들이 남아있어. 본인도 처음 이거를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프로젝트를 빨리 뭐 그냥 망하는 거야 잘못하면. 아무튼간에 그러면서 막 계속 초조해하면서 보거든. 근데 어쨌든 이게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나는 거야, 이 레버러지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리고 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설득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말이 40년 세금 감면이지. 가만히 있겠어? 다른 건설사랑 언론에서. 그래서 엄청 까대기 시작해. 그러면서 트럼프한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도대체 당신은 뭐,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지. 뭐 로비가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게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지, 사람을. 언론이란 게 그렇잖아. 이거 어떻게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아씨, 50년이라고 말했으면 50년이 됐을 텐데. 이래. 그러지도 않아. 나는 사실 이거 찍으면서 악플 조금만 올라와도 진짜 막 하기 싫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히려 그 뭐라고 적어놓냐면 오히려 언론에서 하도 이걸 얘기해가지고 유명해졌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트럼프 타워 때도 얘기가 나오지만 트럼프가 이런 얘기까지 해. 언론에 좋게 기술되면 너무 좋다. 나쁘게 기술돼도 없는 것보단 낫다. 언론에서 안 다루는 것보단 낫다. 그러면 항상 논란은 장사가 되더라. 이 얘기를 남기는 거야.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 그 나중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할 때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슈 메이커잖아. 사실 되게 의도적인 부분들이 있어. 그걸 내가 왜 장담하냐면 이게 재밌는 게 트럼프 와이프가 있잖아. 트럼프가 결혼을 총 3번인가 했거든? 3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그 딸 보면 이방카 트럼프인가? 그 트럼프를 낳은 사람이 이바나라는 사람이 있고, 이 첫째 부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아무튼 뭐 모델 출신에 나중에 뭐 이렇게 있어. 이바나라는 사람하고 가족 크리스마스 때인가 스키장을 가기로 한 거야. 근데 내연녀가, 그때 트럼프가 내연녀가 있었어. 나중에 두 번째 분이 되는 내연녀가 있었는데, 그걸 같이 데리고 온 거야, 스키장에. 가족여행에. 나 여기서는 네 애인 아니야. 그냥 지인이야. 이렇게 했겠지. 근데 뭐 멀쩡한 여자가 그게 오겠어? 꼬라지가 나갖고 뭐 싸우고 보고 난리가 난 거지, 이제? 근데 이제 트럼프가 그거 보면 도망가. 난장판이 되니까 도망가다가 또 잡혀요. 아무튼 집 와이프한테. 아무튼 그래갖고 뭐 이혼하고 뭐 난리도 아니야. 근데 트럼프는 오히려 그거를 나중에 이용해. 왜냐면 이혼을 했잖아. 딱 전화를 해가지고 피자 광고 직접. 네. 그거 알고 있었어? 나 미친놈인 줄 알았어. 그래서 대박 나잖아요. 그 피자 광고가 피자 광고야. 대박. 그 대박 나. 미친놈이네.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일반인의 범죄에 넣기 쉽지 않다고. 그 와이프도 대단했어. 진짜. 왜냐면 처음에 싫다고 했겠지. 근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불렀대. 아무튼 그래가지고 트럼프는 언론을 되게 이용을 하는 거를 즐길 정도로 자기한테 예를 들면 안 좋은 얘기들이 막 쏟아져도 전혀 개의치 않아. 그러니까 우리 막 연예인들이나 요즘에 보면은 악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잖아. 트럼프를 보면서 저런 사람도 있구나. 대표님도. 난 그 그릇이 안 되는 것 같아.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코모도 호텔이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트럼프가 내가 그 리모델링 전문가라 그랬잖아. 완전히 그냥 싹 다 유리로 막 벽을 다 만들고 완전 지금 봐도 세련될 정도로 바뀌어. 그래서 이게 언론도 타서 되게 많이 유명해졌잖아. 이게 개장하자마자 대박이 나요 또. 그래서 기존의 숙박 그 가격보다도 5배나 올려봤는데 그래도 막 없어서 못 살 정도. 이게 이제 트럼프를 가장 유명하게 만들어준 사건이고, 이게 이제 나중에 트럼프 타워, 뭐 카지노, 그다음에 내가 좀 전에 미디어 이용한다 그랬잖아. 이제 거기서 더 어프렌티스라는 쇼 프로가 나가가지고 그 유명해지는 거야. You are fired 막 이러면서. 근데 여기서 내가 미디어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백종원 요즘에 그분이 트럼프가 롤모델이 아닐까 하는 정도로 언론을 많이 좀 비슷하게 행보로 가는데, 우리 혹시 그 프로그램 조금 본 적 있어? 그게 진짜 말도 안 될 정도의 심할 정도로 독설을 많이 막 트럼프가 하거든? 근데 나 그거 보면서 그 포맷이 골목식당하고 똑같다고 느꼈어. 원래 골목식당이 맨 처음에 기획 제작 의도를 보면은 골목을 살리겠다 그래가지고 약간 훈육이나 이런 거보다도 마케팅, 음식 그 리뉴얼 이런 거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었어. 이거 기억할 줄 모르겠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근데 그 포방터인가? 뭔가 이렇게 막 좀 약간 빌런이라고 그러지 흔히. 그러면서 약간 호통치고 백종원 대표가 좀 약간 사람들이 같이 욕하고 이러면서 대박이 나면서 나중에 한 시즌 3쯤 가면 뭔가 계속 기획 자체도 뭔가 그 그쵸. 백종원이 뭔가 자꾸 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뭐 개인적인 생각인데 난 그렇게 느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그냥 그건 대놓고 그래. 그 어프렌티스라는 그 쇼는 대놓고 이거 파이어라는. 아무튼 근데 그게 최고 시청률이 나올 때에 거의 4,500만 명인가가 동시간대 시청을 하고 막 이때. 거의 우리나라 국민이 다 볼 정도로. 그러니까 그때를 기점으로
트럼프가 대중들한테 완벽하게 대중 친화적인 기업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인기가 있었지만 그 전문가들 다 하나같이 입모아서 얘기하는 게 이 더 어프렌티스라는 쇼가 없었으면 트럼프 대통령 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트럼프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미디어를 그냥 대중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본인을 그냥 가가지고 직접 활용할 정도로 잘 이용하던 사람이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트럼프가 사업적으로 어떻게 그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대통령이 돼서도 그 사람이 지금 치고 있는 막말들이 그 어떤 그 기저에서 비롯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어떤 거 같아? 저는 오히려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천재 5월 미치광이라고 하면은 천재가 더 천재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뭔가 이제는 뭔가 집약돼 있다. 생각하고 움직였다? 이런 느낌? 나도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나도 물론 그 전에도 트럼프를 좀 나는 애초에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이미 사업 시작하면서 나는 한 번씩 다 봤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럼프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비슷한 얘기들은 나와. 근데 내가 트럼프를 왜 또라이 이렇게만 보고 싶지가 않냐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트럼프가 뭐 여성 혐오도 막 있다고 막 나오고 그때 대선 토론할 때 막 그런 얘기도 막 나왔었잖아. 근데 그거 알아? 그 트럼프가 여자를 되게 잘 쓰던 사람 중에 하나야. 그래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해놨냐면은 오히려 낫다. 그래서 그 트럼프 타워가 그 당시에 최고 고층 건물 할 때 거기서 건설 소장 중에 하나로 바바란가 하는 여성 그 소장을 넣거든. 근데 되게 칭찬도 많이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빙이라는 사람이 있어. 트럼프가 그 아까 코모도 호텔 하기 전에 아버지랑 다닐 때 그 25살 때 가온 물려받았다 그랬잖아. 그때 이제 본인이 인사를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건설 소장이랑 관리직들이 막 필요한데 어빙이라는 사람이 일을 잘하더래. 근데 주변에서 자꾸 저 사람한테 험담을 하는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사기 전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책임권을 갖고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 회사에 있는 돈도 막 빼돌릴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 위험하잖아. 근데 실제로 트럼프가 옆에서 보니까 약간 그런 거야. 허풍도 좀 심하고. 그리고 막 여자 맨날 여자 있는 데만 다니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은 1시간씩밖에 또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일반적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도무지 상종 못할 놈이잖아. 쓰면 안 되잖아. 근데 트럼프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12시간씩 자리 붙이고 앉아서 일하는 인간들보다 일 훨씬 잘한다. 1시간 만에 끝낸 거. 그래서 그때 나는 일하는 시간과 성과는 다르다는 걸 알았다. 이 사람을 보면서. 그래서 자기는 어빙이 돈 꼽을 치는 거 다 알고 있다. 근데 어빙 덕분에 우리 회사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많다. 난 그래서 그냥 썼다. 이렇게도 해고를 해.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피터 드러커가 가장 조직 관리에서 인재를 쓸 때 무조건 뭘 보고 써야 된다. 강점 보고 써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때 당시 70년대 막 이때는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미국도 그렇게 안 좋았어. 근데도 어떻게 보면 건설 현장에 그것도 남자도 우리 그 가족이 목수 집안이에요. 우리 막내 삼촌이 건설 그쪽이야. 거기 내가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몇 번 알바로 가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진짜 여자 한 명도 없어. 그리고 그 외에도 내가 나중에 나이 먹고도 뭐 어떤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건설 현장을 가보면 여자 정말 한 명도 없거든? 1970년대 여자를 그것도 중요 요직에 앉힌 게 트럼프야. 그래서 나는 물론 트럼프가 그래가지고 뭐 선한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아까도 보면 무슨 야 자기 와이프 있는데다가 내연녀를 데리고 오는 게 제정신이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 사업적인 영역에서는 나는 경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한 번 정도는 트럼프를 좀 제대로 공부해볼 필요는 있다. 분명히 도움이 된다. 요거 그냥 하나 내가 하나 하고 끝낼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을 잘한다 내지는 유능하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인맥을 생각을 잘 안 하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팀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인맥도 되게 중요하다. 우리 뭐 사실 이순신도 그때 얘기했잖아. 나이팅게일 얘기하고. 이 인맥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트럼프를 다루는 사람들이 이 얘기 잘 안 하더라고. 트럼프가 그 뉴욕에 맨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레 클럽이라는 게 있어. 사교 모임.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거. 우리가 가장 안 하는데 내가 좀 소심해가지고 사람들하고 만나면 이제 얘기하기가 힘들어. 근데 아무튼간에 이 레 클럽이라는 데가 있는데 자기가 이제 위치한 쪽에 이게 유명한 사교 모임이었대. 그러니까 부자들도 많고 아무튼 정계 인사들도 있고 있는데 그때 트럼프 25에 올라왔다 했잖아. 내가 여기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레클럽 저기 이제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전화번호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딱 전화해가지고 여보세요? 나 트럼프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요? 나 거기 가입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랄 뭐야? 하고 끊었어. 그럼 우리는 막 자존심 상하고 나도 그래도 너는 부동산 부자인데 다음날 다시 전화를 했어. 여보세요? 저 트럼프라는 사람인데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는 거야 이 사람하고 또 끊었어. 또 다음날이 돼도 또 여보세요? 거기 누구지? 회장님한테 뭐 드릴 거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연결하려고. 근데 갑자기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회장님 얘기를 꺼내자 연결해줬다 그러시구나. 아. 그래갖고 회장님이
너 누군데? 이러니까는 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근데 웃긴 거야. 그 회장이 볼 때 보통 나이들도 다 많잖아. 거기 회장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우리 새파란 애가 그래가지고 야 너 웃긴다. 가서 한잔 해라.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연이 돼서 여기 들어가는데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은 그 협상을 할 때는 무조건 제일 윗사람 결정권자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하얏트 호텔, 그 트럼프 호텔이 트럼프가 이제 경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얏트 호텔한테 그 프랜차이즈 지분권을 맡기거든? 그때도 트럼프가 왜 이렇게 일이 제휴진행이 안 될까를 돌이켜봤더니 그 중간에 그 직원들이 이거를 자기들은 귀찮으니까 회장 만나야지 해갖고 일을 처리한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보면서 트럼프는 무조건 협상할 땐 결정권자하고 바울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두 번째는 트럼프는 원래 술 안 마신다 그랬잖아. 근데도 꿋꿋하게 거기 가가지고 다 막 회장 챙기고 이러면서 여기서 인맥을 쌓아. 그리고 나중에 이 인맥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물고. 그치 그 물꼬가 되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위기의 순간에 뭐 변호사를 뭐 고용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만난 변호사가 그 유명한 그 로이콘인가? 아무튼 그 로이콘인가는 변호사 만났는데 그 변호사도 되게 아무튼 유명한데 오늘 뭐 거기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트럼프가 일단 내가 볼 때 어쨌든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좀 유능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저 막말도 다 계산된 행동일 수 있다. 사실 이제 트럼프 지난번 인물사 이후로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도 요즘에 그 관세 니문이 난리니까 요즘에 맨날 말 많잖아. 뭐 보호무역 관련해가지고 사실 일기 행정부 때도 보호무역으로 얘기 많았는데 지금 나오자마자 하는 얘기가 관세야 관세. 이것 때문에 최근에 난리도 아니야. 또 경제 방송이나 유튜버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은 미국은 트럼프가 이상해서 보호무역을 지금 하는 게 아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원래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성장한 나라다. 그럼 이제 여기서 역사 얘기를 잠깐 할 건데 미국 하면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이 사실상 남북전쟁이잖아. 네. 사실 이게 미국 하면은 남북전쟁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 60만 명 죽였어 여기서. 엄청 많이 죽었단 말이야.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남북전쟁이 왜 일어났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노예제. 그치 노예 해방 사실상 그리고 링컨이라고 배우잖아 교과서에서는. 네. 근데 대학교 가면 이렇게 안 배워. 경제적 이권 다툼이었다 이렇게 배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 원래 미국은 북부와 남부의 산업이 달랐어요. 그래서 기창님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북부는 뭐였어? 산업. 남부는? 목화재네. 그치 농업이잖아.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처음에 독립을 하고 꽤 오랜 기간 이 두 산업을 어떤 산업을 더 키워야 되냐로 싸워왔던 역사야 미국 정치는. 그래서 이 북부의 산업을 키워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미국 초대 재무장관. 그러면 이걸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고. 원래 이제 둘이 정적인 거야. 왜냐면은 다르잖아 사상이. 그래서 알렉산더 해밀턴은 이 북부의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 그러면은 제퍼슨은 어땠을까? 이 남부의 농업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반대였겠지. 배우요. 그치. 활짝. 그치. 그럼 왜 그런 일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돼. 잘 봐봐. 우리가 선발산업국, 후발산업국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산업적으로 성숙한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었단 말이야. 영국, 프랑스.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발달된 공업 상품들이 막 그냥 밀고 들어오면 자국 산업은 어떻게 될까? 경쟁력이 밀리니. 그치. 그러면은 먹힐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이거를 자유롭게 해외에 무역을 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아담 스미스 절대 우위론.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데이비드 리카도가 뭐라고 해서 비교 우위론이라는 얘기를 한 거야. 쉽게 설명하면 그 A라는 나라가 있고 B라는 나라가 있으면은 각자 본인들이 잘하는 거를 서로 자유무역을 하면은 다 이익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독일의 경제학자 중에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나온 거야.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은 처음 들어보지? 히틀러가 좋아하던 사람이야. 근데 프리드리 리스트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해줄게. 좀 쉽게. 여기는 포도만 나. 포도 농사만 잘 되고 여기는 B나라는 아이폰을 팔아. 이걸 자유무역하면 어떻게 될까? 이쪽은 포도만 키우고 이쪽은 아이폰만 키우겠지? B나라는. 그러면은 이 산업에는 정방산업, 후방산업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포도만 키우는 나라들이 발달하는 산업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와인, 비료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발달할 거고. 그러면 이 아이폰이라는 산업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어떤 산업들이 또 발달하겠어? 반도체, 소프트웨어나. 그치, 소프트웨어, 첨단 지식 산업 같은 것들이 발달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A 나라가 이 포도만 하던 나라가
자유롭게 무역을 해가지고 이 나라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따라잡는다는 얘기야. 왜냐면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폰 비스무리한 회사가 나왔을 때 너 같으면 사 이거? 당연히 우리 지금도 애플 것만 사잖아. 그러면 이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아이폰 산업이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업이 얘네만큼 산업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관세로 차단해야 된다. 못 들어오게. 그 얘기를 프리드리스트가 한 거예요. 실제로 독일도 그래서 보호무역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한 거야.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 때 패전국이었잖아. 자, 그래서 남북전쟁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남부에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보호무역을 딱 하면 북부에 그지 같은 상품들을 내가 써야 되잖아. 왜냐면 좀 질 좋고 싼 제품에다가 세금을 막 잔뜩 부과해서 들어오니까 비싸잖아. 그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가 있을까? 드릴 하나를 뭐 쓴다고 해볼까? 드릴. 근데 우리도 지금 우리 그 보시 드릴 같은 게 제일 좋나? 지금도 최고지. 근데 요즘에 뭐 태문이 뭐니 해가지고 되게 이상한 거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태무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무튼 태무 드릴이 보시 드릴보다 비싸면은 너 같으면 그거 쓸래? 안 쓰죠. 안 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써야 됐던 거야. 알렉산더 해밀턴이 유치산업 보호론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보호관세 정책을 하라고 한 거야. 그걸 지지했던 게 북부의 대통령인 링컨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남부는 그 전부터도 사실 이거 가지고 맨날 싸웠는데 특히 링컨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그러면서 연방을 탈퇴해버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모릴 관세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이제 표면화돼서 나타나고 자기들 피해를 보기 시작하니까 탈퇴해버리는 거야, 연방을. 그럼 이제 미국 북부 입장에서 어떻게 해? 뭐야, 안 되잖아. 그래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야. 그럼 노예 해방은 뭔 얘기예요? 명분. 그래서 실제로 노예 해방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장한 애들이 남부의 장군이었어. 밀리기 시작하니까 야 이씨 노예 쟤들 빨리 평민 만들어가지고 군대 빨리 징병해. 그러니까 북부에서 링컨이 사실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좋던 사람이 아니었거든. 링컨이 되게 그 당시에 사실상 되게 약했어, 힘이. 근데 옆에서 이제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서신을 보면서 남부에서 노예 해방을 하게 되면 우리 명분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합시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링컨이 원래는 뭐라 그랬냐면 나는 노예가 사실상 뭐 평등해지지 않아도 좋다. 대신 연방제만 유지할 수 있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그 이후로 180도 갑자기 변해가지고 우리가 노예 해방을 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노예 해방의 아이콘으로 남은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북부가 이제 승리를 하잖아. 그래서 이 산업을 보호하는 어떤 그 초창기의 이게 먹히지 않고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어떻게 보면 제조업 당시에 산업 강국들한테 먹히지 않고 이게 살아남아서 지금의 어떻게 보면 산업 강국 미국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제일 인기 많고 사람들한테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렉산더 해밀턴이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제갈공명 얘기했잖아. 어떻게 보면 미국의 제갈량 같은 사람이었던 거야.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치. 만약에 토마스 제퍼슨이 정권 싸움에서 이겼으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선진국이 못했을지도 몰라. 물론 농업국가. 그치. 물론 토마스 제퍼슨이나 후에 그 메디슨 같은 대통령들이 어떤 민주화라던가 여러 정치적 그 다양성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그게 계속해서 뭐 혁신도 일어나고 해가지고 여태까지 온 거지만 1차적으로 지금의 미국의 기반이 된 거는 알렉산더 해밀턴이다. 그래서 보호무역이라는 게 원래 미국이 그렇게 시작을 한 나라야. 근데 이게 뭐 새로운 개념이 아니야. 뭐 내가 프리드리스트 얘기도 했지만 원래 이 중상주의 이후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 자생적으로라고 하기도 뭐하죠. 어쨌든 뭐 여러 우연과 지리적 이점에 따라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원래 그 유럽의 패권국의 지위를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최초의 자본주의 국가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근데 사실 네덜란드가 해상을 장악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국이 네덜란드의 이 무역 해상 그 패권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보호무역이야. 그때 나온 게 항해법, 뭐 공물법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영국이 네덜란드를 뛰어넘잖아. 그러고 영국이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1776년 자유무역 강조한 뭐 아담 스미스 같은 사상가들이 등장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지네들은 보호무역을 해가지고 성장시켜놓고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올라오니까 세계 자유무역 하자. 그래서 나온 게 방금같이 미국 그 다음 패권국이 미국이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영국하고 그대로 싸우면 안 되니까 보호무역을 한 거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후발 산업국들은 그냥 다 보호무역을 원래 했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사실 보호무역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싸우잖아. 사실 보호무역이라는 게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저거 시장 질서 왜곡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치?
보호무역을 방금처럼 프리드리스나 이런 사람들 얘기할 때는 아니 우리 산업 보호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뭐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도 싸워. 이거 가지고 뭐가 더 낫냐? 어떻게 생각해? 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때에 따라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네, 뭔가 이 어떤 우리 예를 들면 우리나라라고 할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1등 공신은 보호무역이야. 당시에도 우리가 후발국. 우리는 후발 산업국이었을 때 그대로 벤치마킹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중화공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계획경제로 보호를 하면서 해외에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을 먹히지 않게 보호를 해준 거야. 처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들어섰을 때 경쟁이 되는 거야, 다른 산업하고. 지금 그거 중국이 그대로 따라하잖아. 그럼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지금처럼 관세가 높아지고 보호무역이라는 게 대세 흐름이 됐을 때 세상은 어떻게 됐을까? 사실 그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자, 근데 이게 보호무역이라는 게 전염되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보호무역은 그냥 관세야, 관세 말 그대로. 관세를 높여. 그러면은 상대국은 손해보는 거니까 나도 올린다고. 그러니까 이 보호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염성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언제 보호무역들이 등장했냐면은 이게 잘 한번 생각해보면은 보호무역 이후에는 늘 전쟁이 났었어. 왜냐면 세상이 봐봐, 전염되지. 일단 1차적으로 이 보호무역이라는 거 전염된다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무역이 안 될 거 아니야. 우리 코로나 잘 한번 생각해봐. 우리 코로나19 시대 그냥 세상이 다 무역이 막혀버리잖아. 그럼 어떻게 돼? 인플레가 오지. 그 다음에 자국 산업이 만약에 다른 나라 국가들은 다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나만 보호무역 하고 있으면 그 상관이 없어. 근데 세상 국가들이 다 보호무역을 하면 뭐 다 이게 막혀가지고 그 자기 내부에 있는 공장들이라던가 산업은 어디 수출할 길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망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세상이 힘들어지면 꼭 이 위정자들이 뭔 짓을 해. 특히 독재자들. 전쟁이 나더라.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줬던 게 1, 2차 세계대전이에요. 봐봐. 그러니까 원래 그 영국이 자유무역을 막 강조하면서 한창 막 성장하다가 항상 자본주의는 이렇게 꺾이는 시기가 생겨. 그래서 원래 그 공황에 한 번씩 오거든. 그러면은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보호무역으로 막 다시 돌아가. 국가들이. 그러면 놀라울 정도로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때 다시 제국주의적인 행동들을 막 보이기 시작해. 그게 표면화돼가지고 전쟁으로 벌어졌던 게 1차 세계대전이잖아. 1차 세계대전 한번 인터넷에 찾아봐. 제국주의 열강들의 어떤 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거든. 사실상 우리나라도 피해 구간이야. 그쵸.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보호무역이 전 세계적으로 막 확산이 되기 시작하면은 열강들은 내 공급처를 확보를 해야 돼. 더 싸게 갖고 올 공급처 확보, 내 걸 비싸게 팔, 그걸 확보를 해야 되잖아, 식민지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제국주의적인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기만의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어떤 세력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패권이 부딪히는 지점이 생기잖아. 그게 제1차 세계대전이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사실상 미국이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참전을 하면서 부상. 그치, 미국이 막 영국 다음에 미국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갔는데 문제는 그때 미국이 내가 보호무역으로 큰 나라라고 했잖아. 다시 고립주의로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더. 그러니까 봐봐. 원래는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국가가 패권국으로의 등극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영향력을 막 행사하려고 하잖아.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껏 알고 있는 제국들의 모습이잖아. 1등 제국들의. 근데 미국은 나 참견하기 싫어 하고 쏙 빠진 거야, 다시. 그러니까 원래는 망했어야 될 영제국이 힘이 하나도 없는데 미국이 훨씬 센데 미국이 그냥 발을 빼버린 거야, 유럽에서.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독일이 다시 이제 산업을 막 확장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전쟁을 한 번 겪고 나니까 전쟁하기 싫잖아. 그래가지고 그때 영국 수상이 누구야? 체인벌린. 이 사람이 맨 그 히틀러 쫓아다니면서 우리 전쟁 안 일으킬 거지? 막 이런 식으로 다 그게 미넨 협정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래갖고 처칠이 체인벌린 보면서 영제국은 끝났다 그래서 히틀러 꽁무니가 쫓아다닌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경제학자 킨들버거라는 사람이 미국이 그 당시에 유럽 사회에 개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걸 킨들버거의 함정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 그러니까 패권국은 내가 이제 힘이 가장 세다고 생각하면은 그 힘을 발휘를 해줘야 사회가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야. 실제로 중국 역사에서 우리 춘추 전국 시대라는 거 들어봤지? 이 춘추 전국 시대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각국의 막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지잘났다고 싸우는 거잖아. 근데 사실 이거 애초에 배경 자체가 춘추전국시대 이전의 나라가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어. 주나라가 동주와 서주로 나뉘거든. 근데 주나라가 이제 서주 시절에는 강력했던 거지. 그러다가 힘이 빠지고 동주가 되면서 각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들이 자기들이 잘났다고 싸우는 거야. 우리 흔히 얘기하는 군웅알고 막 이런 거,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가. 그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뭐야? 포사 알아? 포사?
그 포사라고 중국 무슨 멧돼 미녀 뭐 이런 여자 있어. 이 포사가 잘 안 웃었나? 안 웃었어. 잘 안 웃는 거야. 왕이 아무리 이 여자를 웃기게 하려고 그래도 안 웃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여자가 한 번은 이게 원래 이제 주나라라는 게 이게 맹주국인 거잖아. 원래 다른 나라들이 있는데 주나라를 맹주로 해서 사회 체제가 패권국이 얘가 패권국인 거야.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럼 주나라가 패권국이면 다른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주나라는 어떻게 하냐면 소집을 하는 거야. 각 어떤 자기 이 주변 제후국들을 그럼 군대를 이끌고 올 거 아니야. 왕자의 게임처럼. 근데 실수로 봉화가 올라가서 각 제후국들이 막 온 거야. 군대를 이끌고. 근데 아이고 미안하다. 실수였다 라고 하니까 아이씨 한 번 더 갈 거 아니야 다시 제국들이. 그러니까 포사가 그거 보고 풋 하고 웃더래. 그러니까 이 왕이 포사 웃기려고 맨날 봉화 여자가 웃는 맨날 포사 웃는 것 좀 보려고. 그러니까 봉화를 막 올리니까는 얘네들이 막 이제 또 전쟁 난다 보다 하고 왔는데 다 뻥이었잖아. 양치기 소년처럼. 그러니까 나중 되니까는 이게 봉화를 올려도 오지도 않고 망한 거지 주나라가. 정작 실제로 그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는 그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거야. 즉 뭐냐면 이 패권국의 지위가 약해지니 다른 제후국들의 힘이 커지고 그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춘추 전국 시대가 되는 거야. 똑같아. 영국도 제국의 힘이 약해지니까 자기 주변국들이 장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가 힘이 커져가지고 그냥 눈 돌아가가지고 그때 폴란드 침공하면서 막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를 그냥 고립주의로 보고만 있으면 전쟁이 나는구나. 그럼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 게 뭐야? 사실 전쟁이 딱 끝나기 1년 전에 각국 다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브레튼 우주 체제라는 거를 그러니까 브레튼 우주 체제가 뭐냐면 여기다 이제 금 35온스를 1달러에 고정을 시키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내자. 달러 가지고 다 우리 이제 물물교환하고 왜냐면 금에다가 고정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내가 1차 세계대전 때 끝나고 나서는 내가 이제 아예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내가 적극적으로 니들 산업이나 이런 것들도 도와줄게. 해서 나온 게 마셜 플랜. 유럽에다 돈 뿌리고 일본 살려주고 그러면서 그때 자유무역을 강조했던 게 가트 체제라 그래. 가트. 이게 나중에 WTO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유무역. 그러니까 미국 하면 딱 떠오르는 자유무역 세계화. 우리 옛날에 우루과이 라운드 막 이러면서 막 나오는 것들이지. WTO나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전 세계의 어떤 평화가 유지될 수 있었던 거는 각국의 어떤 자유무역을 강조하면서 세계가 모두 번영해야 된다. 이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지금껏 세계 경찰을 한 거야. 근데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간다는 건 뭐야? 그게 깨지고 있다는 거야.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아예 똑같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는 있겠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가 경제가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은 아니지. 그쵸. 그렇잖아.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보호무역이라는 건 전염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뭐 중국이라든가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막 자기들도 막 관세 올리고 난리고. 우리 그 실제로 해서 이게 트럼프가 막 그런 행동들을 하기 직전에는 영국이 막 브렉시트로 막 나갔었고 그 다음에 일본도 우리나라랑 원래는 막 무역을 막 잘 했었는데 그때 당시 기억나? 일본이 우리나라 그 제외했었잖아. 그 저기 뭐지? 무역 그 최애국인가? 거기서 제외했었잖아. 그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국화로 벌어지니까 먹고 살기 엄청 힘들어지잖아. 그러면은 트럼프가 그럼 이제 맨 처음에 관세를 막 올리고 하면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 당장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부채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이 엄청 심각하잖아. 그러면은 경기 침체는 100% 확실해 보이고 이제 이거 경제학자들 중에 심각하게 보는 사람들은 공황까지도 보는 거지. 지금 역대 전 세계가 최고로 지금 부채가 심하잖아. 동아시아 3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잖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기업, 국가, 가계부채 다 1위잖아. 쉽지 않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국지전으로 벌어질 수도 있을 거다. 국지전으로. 그치? 3차 세계대전까지는 내가 함부로 예측은 못하겠지만 독재 국가들이 이 경제가 떨어질 때마다 하는 행동이 뭐야? 전쟁이잖아. 크림반도 합병, 조지아 침공,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어디가 될까 그러면? 열이면 열 다 나오는 데가 있어요. 대만이잖아. 대만이야. 그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게 한번 지금 일단 요거 벌어져가지고 전 세계가 너무나 다국화 시대로 넘어가고 경제가 진짜 말 그대로 뭐 공황 내지는 침체가 오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